봄 기운이 스며든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곡식을 파는 상인의 외침, 생선을 다듬는 칼소리, 아낙네들의 흥정 소리가 뒤섞여 활기가 넘쳤지요. 그 장터 한 구석에 낡은 회색 저고리를 걸친 젊은이가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22살 총각 박석돌이었습니다. 저고리는 여러 번 기운 흔적이 있었고 남색 바지는 무릎이 다 닳아 있었지요. 그러나 눈빛만큼은 맑고 또렷하여 허름한 차림에도 기품이 엿보였습니다. 허허, 저 총각 또 왔구먼. 두부를 파는 김영감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모두 석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장터에 나와 구걸을 했지만 남의 물건을 탐하거나 억지를 부린 적은 한 번도 없는 사내였지요. 석돌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영감님, 오늘도 혹 남은 두부 한 모만 나누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고 말씨에는 공손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김영감은 투덜대는 듯 말했지만 손은 이미 자투리 두부를 종이에 싸고 있었습니다. 이놈아, 어제도 주었는데 또 왔느냐. 죄송합니다, 영감님. 끼니를 이을 길이 마땅치 않아 염치 없이 다시 부탁드리게 되었습니다. 석돌이 머리를 깊이 숙이자 김영감은 한숨을 내쉬며 두부를 건넸습니다. 받아가거라. 하지만 총각, 언제까지 이렇게 구걸만 하겠느냐. 젊고 멀쩡한 몸뚱이가 아깝구나. 예, 영감님. 언젠가는 꼭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석돌의 진심 어린 말에 주변 상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때 장터 저편에서 고운 치마자락이 살랑이며 다가왔습니다. 포목 상인 최어른의 딸 소월 낭자였습니다. 19 꽃다운 나이에 고운 용모로 장터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지요. 소월은 멀리서 석돌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달 전 굶주린 아이에게 자기 음식을 나누어 주던 석돌의 모습을 본 뒤로 자꾸만 마음이 그를 향했지요. 아버님, 저는 먼저 집으로 가겠습니다. 소월이 공손히 말하자 최 상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조심히 가거라. 저녁이 되어 장터가 하나둘 문을 닫을 무렵 석돌도 자리를 털고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시만요. 돌아보니 소월이 작은 보자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것 좀 받아주시겠습니까? 집에서 끓인 보리죽입니다. 석돌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렇게 정성 담긴 음식을 받아본 것은 처음이었지요. 낭자, 어찌 이런 정성을 제게. 별 말씀 마세요. 그냥 드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소월은 얼굴을 붉히며 서둘러 돌아섰습니다. 석돌이 보자기를 열어보니 따끈한 보리죽이 정성스레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한참이나 말없이 서 있었지요. 그날 밤 허름한 움막에서 소월이 준 죽을 먹으며 석돌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따뜻한 기운이 피어오르며 언젠가는 떳떳하게 낭소월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이 싹 텄지요. 며칠이 지나 장터에는 평소와는 다른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한 곳으로 모여들고 있었지요. 장터 한가운데 평상을 펴고 앉은 백발의 노인 때문이었습니다. 저희가 바로 그 유명한 관상가라 하더군. 송대윤이라 하던가. 한양에서도 이름이 났다지. 상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송대윤은 70이 넘은 나이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번뜩였고 흰 수염이 가슴에 드리워져 범상치 않은 기운을 풍겼습니다. 회색 도포 차림의 모습은 기골이 장대해 보였지요. 자, 이 늙은이가 오늘은 여러분의 관상을 받으리리다. 돈 한 푼 받지 않겠으니 부담 갖지 마시오. 노인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더 많은 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석돌도 멀찌감치 서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제 관상도 좀 봐주십시오. 두부를 파는 김영감이 제일 먼저 나섰습니다. 송대윤이 그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감은 평생 성실하게 장사할 팔자일세. 큰 부귀는 아니나 먹고 사는 근심은 없겠구려. 아이고, 참으로 고맙습니다. 김영감이 환하게 웃으며 물러났습니다. 그 뒤로도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포목 좌판 앞에서도 최상인이 딸에게 속삭였습니다. 소월아, 너도 한번 관상을 보여드려라. 아버님, 저는 괜찮습니다. 소월이 수줍어하며 손사래를 쳤지만 최상인은 억지로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송대윤은 소월의 얼굴을 살피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낭자는 마음이 고우며 복스러운 기운을 지녔구나. 머지않아 좋은 인연을 만나리라. 소월은 얼굴이 붉어져 아버지 뒤로 숨었습니다. 그때 송대윤의 시선이 멀리 서 있던 석돌에게 닿았습니다. 저기 젊은이, 이리 와보게. 사람들이 동시에 고개를 돌리자 석돌은 당황해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사양할 것 없네. 젊은이 얼굴에 묘한 기운이 보이는구나.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거지가 뭐가 특별하다고. 맨날 구걸이나 하는 놈인데. 비아냥이 쏟아졌지만 송대윤은 아랑곳하지 않고 손짓했습니다. 석돌은 마지못해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르신, 저 같은 천한 사내가 관상을 볼 자격이 있겠습니까? 관상이란 벼슬이나 신분을 가리는 게 아니네. 사람의 기륭화복을 살피는 것일 뿐이지. 송대윤은 석돌의 얼굴을 오래도록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 눈을 크게 뜨더니 무릎을 치며 말했습니다. 오호라, 이런 관상을 보다니. 사람들이 일제히 목을 빼고 구경했습니다. 어떤 상입니까, 어르신? 최상인이 물었습니다. 송대윤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그대 눈빛에 재물이 깃들어 있네. 석돌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저 말씀이 제게 해당된다 하십니까? 그대의 이마는 넓고 반듯하여 지혜가 깃들었고 코는 고다 굳센 의지를 드러내며 눈빛은 정직하고 말가백성을 이끄는 기운이 있구나. 인중이 길어 복록이 깊고 귀가 두툼하여 재물운이 크다네. 사람들 사이에서 킥킥대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 거지가 부자라니 말도 안 되지. 저 영감도 눈이 어두워진 게야. 송대윤은 웃음을 무시한 채 이어갔습니다. 젊은이, 지금은 비록 궁핍하나 절대 낙심하지 마라. 손으로 땀 흘려 정직하게 일하고 탐욕을 버린다면 반드시 큰 부자가 될 것이네. 석돌은 두 손을 모아 깊이 절했습니다. 귀한 가르침 명심하겠습니다. 송대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복이 올 때까지는 세월이 필요하네. 인내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거라. 하늘이 반드시 도울 것이네. 사람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지만 소월만은 송대윤의 말을 곱씹으며 석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말일까, 저분의 말씀이 맞다면. 그날 저녁 장터가 흩어진 뒤 석돌은 홀로 남아 생각했습니다. 정직하게 일하고 탐욕을 버리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지. 그의 가슴 속에 처음으로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관상가의 예언이 있은 지 며칠 후 석돌의 마음가짐에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더는 구걸에만 매달려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송대윤 어르신의 말씀대로 손으로 땀 흘려 정직하게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새벽 닭이 울 무렵 석돌은 장터로 나가 일거리를 찾아 헤맸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나와 좌판을 벌이기 시작할 때였지요. 혹시 일손이 필요하시면 저를 써주십시오. 그가 큰 소리로 외쳤으나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거지놈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얻어먹고 사는 게 편할 터인데. 냉랭한 반응이 이어졌지만 석돌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한 곳에서 거절당하면 다른 곳으로 옮겨가 다시 물어보았지요. 그때 장터 어귀에서 무거운 나무짐을 진 노인이 보였습니다. 70이 넘은 박영감이라 불리는 나무꾼이었습니다. 영감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석돌이 달려가 나무 더미를 받쳐들었습니다. 이 젊은이가. 박영감이 놀란 눈빛으로 그를 보았습니다. 영감님 혼자 지시기엔 벅차 보입니다. 제가 함께 져드리겠습니다. 석돌의 진심 어린 말에 노인의 얼굴이 풀렸습니다. 그래, 수고 좀 해주겠나? 두 사람은 함께 나무 더미를 장터 안쪽까지 날랐습니다. 석돌은 무거운 짐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지요. 아이고, 고맙구나. 젊은이, 자네라면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겠네. 내일도 나무를 날라야 하는데 도와줄 수 있겠나?
석돌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이십니까? 예, 꼭 돕겠습니다. 그럼 새벽 달기 울 무렵에 장터 어기로 나오게. 품삯은 하루에 쌀 한 대쯤 줄 수 있을 게다. 이렇게 해서 석돌의 첫 품팔이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는 박 영감과 함께 산에 올라 나무를 베고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허리가 휘청거렸지만 며칠이 지나자 요령이 붙었지요. 허허, 젊은이 참 성실하구나. 박 영감이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석돌은 힘이 빠져도 중간에 그만두지 않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짐을 졌습니다. 며칠 뒤에는 곡식을 나르는 일도 맡게 되었습니다. 쌀과 보리 가마니를 지고 이 집 저 집으로 배달하는 일이었지요. 저기 박석돌 아니냐? 그 거짓말이야? 요새는 품팔이를 한다더군.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그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무거운 가마니를 지고 땀을 흘리며 걸어가는 석돌을 신기하게 바라보았지요. 어느 날은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다른 품꾼들은 모두 일을 그만두고 돌아갔으나 석돌만은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석돌아, 이제 그만 들어가거라. 비가 너무 세다. 곡식 상인 이 영감이 걱정스레 말했으나 석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영감님. 약속한 일은 끝까지 해야 합니다. 빗물에 흠뻑 젖은 채 그는 마지막 가마니까지 나른 뒤에야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이런 날들이 쌓이자 장터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총각 참 부지런하네. 일을 맡기면 틀림없이 해내는구먼. 믿음직하니 앞으로는 안심하고 시켜도 되겠지. 소월도 그런 변화를 곁눈질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포목 좌판을 거들면서도 틈틈이 석돌의 모습을 살펴보았지요. 참 대단하시네. 비 오는 날에도 끝까지 일을 마치시다니. 처음에는 불쌍해서 도왔던 마음이었으나 이제는 그의 성실한 모습에 존경과 호감이 더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소월은 몰래 석돌이 쉬는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석돌은 해가 질 때까지 일을 마치고 돌아와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월이 조심스레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아, 소월 낭자. 석돌이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오늘 집에서 죽을 끓였는데 드셔주시지요. 소월이 보자기를 내밀었습니다. 낭자, 이제는 품삯을 받아 끼니를 잊습니다. 더는 신세를 져선 안 되지요. 석돌이 정중히 사양했으나 소월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많이 지치셨을 터인데요. 그냥 받으시지요. 소월의 따뜻한 말에 석돌은 더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낭자. 이 은혜는 반드시 갚겠습니다. 은혜라니요. 건강히 지내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좋습니다. 소월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석돌도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었지요. 이후 석돌은 장터 사람들의 신뢰를 얻어갔습니다. 구걸하던 거지에서 성실한 품꾼으로 거듭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품팔이를 시작한 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석돌은 이제 장터에서 제법 알려진 품꾼이 되었지요. 성실한 성품 덕에 여러 상인들이 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석돌은 평소와 다른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장터 한편에서 집신을 만들어 파는 노인을 돕게 된 것이지요. 정노인이라 불리는 이는 70이 넘은 나이에도 하루 종일 짚을 꼬아 신을 삼았습니다. 하지만 눈이 침침해지고 손목이 아파 혼자서는 벅차 보였지요. 정어르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석돌이 다가가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허허, 그 성실하다는 젊은이로구나. 반갑네. 정노인은 이미 석돌의 이름을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저기 쌓인 집단을 이리로 옮겨주게. 이 늙은 몸으론 무거운 걸 나르기가 힘들어. 석돌은 곧장 집단을 하나씩 옮겨다 놓았습니다. 정노인은 그의 부지런한 손길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지요. 젊은이, 집신 삼는 것을 본 적 있나? 아니옵니다, 어르신. 처음입니다. 그렇다면 구경이라도 하게. 이것도 다 기술이네. 정노인은 손끝으로 짚을 고르며 보여주었습니다. 거친 짚이 그의 손에서 차츰 부드럽게 꼬여나가고 금세 튼튼한 끈이 되었습니다.
먼저 짚을 고르는 게 중요하네. 너무 마른 것도 너무 습한 것도 좋지 않지. 그런 다음 이렇게 세 가닥으로 나누어 꼬아야 한다네. 너무 세게 꼬면 끊어지고 너무 약하면 풀어지지. 석돌은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예술 같았지요. 한번 해보겠나? 정노인이 짚을 내밀자 석돌이 조심스레 손에 쥐었습니다. 그러나 금세 짚이 끊어지고 엉켰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어려운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엔 다 그런 법이네. 자꾸 하다 보면 손에 익을 게다. 정노인의 격려에 석돌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했습니다. 하루 종일 집단을 나르고 틈틈이 집 꼬는 법을 배우다 보니 해가 기울었지요. 오늘 참 수고했네. 내일도 와줄 수 있겠나? 예, 어르신. 기꺼이 오겠습니다. 그날 저녁 품삯을 받아 돌아가던 석돌은 우연히 소월을 만났습니다. 오늘은 늦으시네요. 소월이 걱정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은 정 어르신 일을 도왔습니다. 집신 만드는 법도 조금 배웠습니다. 집신 만드는 법을요? 소월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예, 생각보다 어렵더군요. 하지만 배워두면 언젠가 쓸모가 있지요. 소월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으로 감탄했습니다. 며칠 후 소월은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버님, 박석돌 총각이 요즘 집신 만드는 법을 배우고 있다 합니다. 그 품꾼 말이냐? 성실하다더니 그런가 보구나. 장터에 집신 파는 분이 정 어르신 한 분뿐이니 어쩌면 집신 장사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 다만 기술을 익히기가 쉽지 않을 터인데. 그 뒤로 석돌은 더욱 열심히 집신 만들기를 배웠습니다. 정노인도 그의 열정에 마음을 열고 세세히 가르쳤지요. 이번 건 제법 쓸만하구나. 일주일이 지나자 정노인은 석돌의 집신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서투르지만 꾸준히 하면 분명 튼튼한 집신을 삼을 수 있을 게다. 하지만 명심하거라. 기술보다 더 귀한 건 정성이지. 예, 어르신. 꼭 명심하겠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석돌은 스스로 신을 신을 만한 집신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월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보자기 속에 집단이 들어 있었습니다. 낭자, 이건 무엇입니까? 집단입니다. 집 뒤에 쌓여 있던 것인데 집신 삼으실 때 도움이 될까 하여 가져왔습니다. 소월의 배려에 석돌은 깊이 감동했습니다. 낭자,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니 어찌 감사를 드려야 할지 고맙다니요. 저는 그저 총각이 열심히 배우시는 모습을 보고 싶을 뿐이지요. 소월의 정성 덕분에 석돌은 더욱 힘을 내어 기술을 익혀 나갔습니다. 이제는 정노인을 거들며 자신의 집신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었지요. 그의 꿈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석돌이 집신 만들기를 익힌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정노인 못지않게 튼튼한 집신을 만들 수 있었지요. 정노인의 격려로 드디어 장터에 자신만의 작은 좌판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석돌아,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해낼 수 있겠구나. 정노인이 어깨를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어르신 덕분입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석돌이 허리를 깊이 굽혀 절했습니다. 장터 한 구석에 자리 잡은 좌판은 소박했지만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손으로 정성껏 꼬아 삼은 집신들이 곱게 놓여 있었지요. 처음 날에는 구경꾼만 있었지만 며칠 지나자 손님이 늘었습니다. 어머, 저 총각이 집신을 삼는다지. 품팔이만 하던 줄 알았는데 솜씨가 제법이네. 집신은 튼튼하고 신기해도 편했습니다. 이 집신 얼마인가? 쌀 반 되면 됩니다. 석돌이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값은 다른 곳보다 조금 저렴했지요. 이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보는 이가 있었습니다. 장터의 큰손 윤만석이었습니다. 윤만석은 쉰을 넘긴 나이에 살집이 두둑한 사내로 장터의 곡식과 포목을 비롯해 여러 장사를 쥐락펴락했습니다. 대대로 부를 쌓아온 집안이라 그의 영향력은 상당했지요. 저놈이 제법 장사를 키워가는구먼. 윤만석의 얼굴에 불쾌한 기색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엔 불쌍한 거짓쯤으로 여겼는데 이제는 제법 상인 행세를 하니 눈엣 가시 같았지요. 옆에서 심부름하던 덕팔이 물었습니다. 주인어른, 저 총각이 그리 신경 쓸 만한 사람입니까? 내 놈은 모르는 소리다. 장사는 작은 것에서 시작하는 법. 저놈을 내버려 두면 언젠가 우리 같은 상인들을 위협하게 된다. 윤만석의 눈빛이 매서워졌습니다. 며칠 뒤 그는 덕팔을 불러 은밀히 일렀습니다. 덕팔아, 한양에 올라가 집신 장수 하나 데려오너라. 돈은 넉넉히 줄 테니 솜씨 있는 자로. 예, 주인어른. 그런데 어찌하여. 모를 소리 말라. 저 박석돌이란 놈을 장터에서 몰아내려는 것이다. 덕팔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접 손을 쓰면 체면이 깎이니 경쟁자를 세워 밀어내려는 계책이었지요. 열흘 뒤 덕팔이 한 사내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이름은 김치수, 30 후반 나이로 겉보기에는 번듯해 보였습니다. 주인어른, 이 사람입니다. 한양에서 몇 해 집신 장사를 했다 합니다. 그래, 김치수라 했나? 예, 그렇습니다. 윤만석은 흡족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장터에 자리를 잡게 해주마. 미천과 자리값은 내가 대겠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른. 김치수가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허나 조건이 있다. 다른 집신 장수를 꺾어야 한다. 알겠는가? 김치수의 입가에 교활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맡겨만 주시면 됩니다. 그리하여 윤만석의 계책이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뒤 김치수는 석돌 좌판 바로 맞은편에 터를 잡았습니다. 윤만석이 넉넉히 미천을 대주었기에 좌판은 크고 번듯했습니다. 어허, 집신 장수가 또 생겼구먼. 새로운 자리가 훨씬 화려하네. 사람들이 김치수의 좌판을 기웃거렸습니다. 김치수는 목청을 도두어 외쳤습니다. 한양에서 배운 솜씨로 삼은 집신이요. 질도 다르고 값도 싸니 어서들 오시오. 겉모습은 번듯했지만 서둘러 만든 집신은 금세 헤어지는 질 낮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엔 이를 아는 이가 없었지요. 게다가 김치수는 윤만석의 지원 덕에 석돌보다 값도 싸게 팔았습니다. 여긴 값이 더 싸네. 한양 솜씨라니 믿을 만하겠지. 사람들이 김치수 좌판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석돌은 이를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경쟁자 탓에 장사가 어려워졌으나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정성을 들여 집신을 꼬았지요. 소월 또한 걱정스레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성실히 살아가는 석돌이 또다시 어려움에 부딪히는 것이 안타까웠지요. 하지만 아직 진짜 승부는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김치수가 장터에 좌판을 벌인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번듯한 자리와 싼 값에 혹해 많은 이들이 몰려들었으나 시간이 지나자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지요. 아이고, 이게 무슨 꼴이야. 집신이 벌써 다 풀려버렸구먼. 장터에서 나무를 팔던 김할머니가 성을 내며 김치수 좌판으로 왔습니다. 사흘 전에 산 집신이 이미 헤어져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웠던 것이지요. 할머니, 그건 할머니께서 너무 험하게 신으셔서 그런 것 아니오? 김치수가 억지를 부렸습니다. 뭐라고? 내가 집신을 몇십 년은 신어본 사람인데 이런 허술한 건 처음이야. 김할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주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석돌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 석돌 총각. 저자에게서 집신을 샀는데 사흘 만에 이렇게 되었단다. 김할머니가 너덜너덜해진 집신을 내밀었습니다. 석돌이 살펴보니 짚을 대충 꼬아 금세 헐어버린 것이었지요. 할머니, 제가 새 집신을 삼아드리겠습니다. 아니, 석돌아. 내가 왜 괜한 손해를 보겠느냐. 괜찮습니다. 같은 장터에서 장사하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요. 석돌의 따뜻한 말에 김할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런 일은 김치수 좌판에서 자주 벌어졌습니다. 겉모습은 번듯했으나 정성 없는 집신들은 며칠을 못 가 망가지곤 했습니다. 저기 집신은 사면 손해야. 그러게 돈만 날렸지. 사람들 사이에 불만이 퍼져나갔습니다.
반면 석돌의 집신은 달랐습니다. 비록 좌판은 작고 수수했으나 하나하나 정성을 담아 삼은 집신은 오래 신어도 끄떡없었지요. 석돌 총각, 이 집신 참 좋네. 벌써 한 달은 신었는데 멀쩡해. 값도 적당하고 믿을만해. 사람들의 칭송이 석돌에게 모였습니다. 김치수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윤만석에게서 받은 미천도 줄어가고 있었지요. 이상하군, 내 집신이 겉으론 더 번듯한데.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문제는 집신뿐 아니라 장사 태도에도 있었습니다. 그는 손님에게 거칠었고 불만을 말하면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어느 날 젊은 농부가 성난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이보시오. 엊그제 산 집신이 하루 만에 이렇게 되었소. 그건 자네가 잘못 신어서 그런 게지. 김치수가 퉁명스레 대답했습니다. 뭐라? 내가 평생 집신을 신어온 사람인데. 시끄럽구려. 괜히 트집 잡지 말고 썩 가보시오. 김치수의 무례한 태도에 농부가 목청을 돋우었습니다. 이런 모렴치한 장사를 다 봤나? 소동을 듣고 장터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석돌이 다가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화가 나셨습니까? 농부가 사정을 이야기하자 석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새 집신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불편하면 언제든 말씀해 주시지요. 아니, 총각, 내가 왜 괜한 손해를 보겠느냐. 같은 장터에서 장사하는 이들이니 서로 도와야 한다 생각합니다. 석돌의 말에 농부는 크게 감동했습니다. 고맙네, 총각. 세상에 이런 마음씨 고운 상인이 또 어디 있겠는가. 이런 일이 거듭되자 장터 사람들의 마음은 완전히 석돌에게로 기울었습니다. 석돌 총각은 참 인품이 훌륭해. 저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장사꾼이지. 김치수는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엉망이야.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김치수 좌판은 한산해지고 석돌 좌판에는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정노인도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석돌아, 내 말이 맞지 않았느냐. 기술보다 정성이 더 중요하다는 걸 사람들이 알아주는구나. 어르신 가르침 덕분입니다. 석돌이 겸손히 대답했습니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윤만석은 이를 갈았습니다. 이런, 계획이 어긋났구먼. 곁에 있던 덕팔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주인어른, 김치수가 너무 성의 없이 일을 하는 듯합니다. 우둔한 놈이지. 겉만 번듯하면 되는 줄 알았던 모양이다. 결국 윤만석의 계책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김치수는 손해만 보고 장터를 떠나갔지요. 소월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석돌에 대한 마음을 더욱 굳혔습니다. 정말 훌륭하신 분이야. 어려움 속에서도 남을 먼저 생각하시다니. 그녀의 가슴 속에서 석돌에 대한 확신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장터에는 다시 평온이 깃들었고 석돌의 집신 장사는 더욱 번창했습니다. 정직과 성실이 탐욕과 허술함을 꺾은 것이었지요. 김치수가 장터를 떠난 지 며칠 지나자 사람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운 수군거림이었지만 차츰 구체적인 이야기로 번져나갔지요. 그 김치수라는 자, 혼자서 온 게 아니더라네. 두부를 파는 김영감이 다른 상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요? 내가 보기엔 누군가 뒤에서 돈을 댔던 게야.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처음부터 그렇게 큰 좌판을 벌일 수 있겠나.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많았지요. 그러고 보니 석돌이보다 훨씬 헐값에 팔았잖아. 그것도 수상했어. 맞아. 보통 장사꾼이라면 그럴 리 없지. 며칠 지나자 소문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김치수 뒤에 윤 어른이 있었다더군. 곡식 장수 이 영감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만석 말이오? 설마 그럴 리가. 누군가 눈으로 봤다 하더군. 윤만석의 종놈 덕파리가 김치수와 함께 다니는 걸. 그 말이 돌자 장터가 술렁였습니다. 큰손 윤만석이 하찮은 집신 장수를 견제하려 했다는 얘기였으니 처음엔 믿기 어려웠지요. 그러나 정황을 따져보면 그럴듯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윤만석이 석돌 총각을 못마땅히 여긴 게야. 큰손이 어쩌자고 그런 속 좁은 짓을 한담. 사람들의 여론은 순식간에 윤만석에게 불리하게 기울었습니다. 윤만석은 소문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누가 감히 나에 대해 그런 말을 퍼뜨리는 게냐. 주인어른 진정하십시오. 소문은 금세 사라질 겁니다. 덕팔이 달랬지만 윤만석의 성난 기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사라지기는 무슨, 벌써 장터 구석구석에 다 퍼졌다. 실제로 그의 말대로 소문은 점점 부풀려져 나갔습니다. 윤만석이 석돌 총각을 시기해서 그랬다더라. 큰손답지 못한 짓이지. 돈이 많으면 뭐하나 마음씨가 그 모양인데. 윤만석이 장터에 나타나면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윤어른이라 부르며 공손히 인사했지만 이제는 시큰둥한 표정을 짓곤 했지요. 윤어른 안녕하십니까? 최 상인이 예의상 인사를 했으나 예전 같은 정중함은 없었습니다. 그래, 최 영감. 요즘 장사는 잘 되나? 그럭저럭 하고 있지요. 말은 공손했으나 마음이 담기지 않은 대답이었습니다. 윤만석은 사람들의 변한 태도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장사에도 영향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윤만석 물건은 사지 마.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장사하는 건 사나이답지 않아. 이런 말이 돌자 곡식이며 포목 장사까지 손님이 줄어들었습니다. 주인어른, 이번 달 장사 돈이 작년 같은 달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종이 장부를 내밀며 보고하자 윤만석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 절반이라고? 예. 특히 단골 손님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윤만석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함을 깨달았습니다. 체면 문제를 넘어 장사 그 자체가 기울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어찌 이런 일이. 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그의 몰락을 지켜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인과응보가 따로 없구먼. 그동안 너무 오만했지. 석돌 같은 착한 총각을 괴롭히려 했으니 당연한 벌이야. 정노인도 흐뭇한 눈빛으로 석돌에게 말했습니다. 석돌아, 보았느냐?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하늘이 돕는다더니 참말로 그런 것 같구나. 어르신, 저는 그저 제 일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그게 바로 훌륭한 게야. 남을 해치려 들지 않고 제 할 일에만 마음을 다하는 것. 윤만석의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소문은 장터를 넘어 이웃 마을까지 퍼졌고 그의 평판은 땅에 떨어졌지요. 윤만석이 그런 짓을 했다지? 믿기지 않네. 큰손이 어쩌다 그 지경이 되었담. 돈은 많아도 덕이 없으니 소용없지. 소문이 퍼질수록 윤만석의 장사는 더 기울었습니다. 곡식을 납품하던 농부들도 하나둘 발길을 끊었습니다. 윤어른, 더는 곡식을 대드리기 어렵겠습니다. 왜 그런가? 글쎄요, 다른 데서 더 좋은 값을 준다 해서요. 사실은 그와 거래하면 체면이 서지 않아서였지만 농부는 핑계를 댔습니다. 결국 윤만석은 점점 고립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모두가 고개를 조아렸지만 이제는 외면할 뿐이었지요. 모두 박석돌 때문이야. 윤만석이 이를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석돌에게 무슨 짓을 해본들 더 큰 비난만 살 뿐이었습니다. 장터에서 윤만석의 영향력은 급속히 사라졌습니다. 돈은 여전히 많았으나 신뢰를 잃은 상인은 더는 큰손 노릇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윤만석의 몰락이 시작된 지 석 달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석돌의 집신 장사는 날로 번창했습니다. 이제 그는 장터에서 가장 믿음직한 장사꾼 중 하나로 이름이 나 있었지요. 석돌 총각, 오늘도 집신 한 켤레 주시오. 아니, 우리 마을 사람들 몽땅 신겠다고 해서 10켤레를 주문하러 왔네. 인근 마을에서까지 석돌의 집신을 사러 오는 이들이 늘어났습니다. 그의 명성은 이미 장터를 넘어 멀리 퍼져 있었지요. 석돌은 장사가 잘 될수록 더욱 겸손했습니다. 관상가 송대윤 어르신의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며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정 어르신 덕분에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허허, 아니다 석돌아. 이 모든 건 내 성실한 덕분이지. 나는 기술만 조금 가르쳐 준 게야.
하지만 어르신께서 정성이 기술보다 더 중요하다 하신 말씀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석돌의 장사는 이제 집신을 넘어 지프로 만든 방석이나 새끼줄 같은 물건까지 넓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급히 키우지 않고 품질을 지키는데 온 마음을 기울였지요. 총각,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데 왜 더 크게 버리지 않나? 서둘러 키우다 품질이 떨어지면 안 되지요. 지금처럼 하나하나 정성을 들이는 것이 옳습니다. 그의 신중한 태도에 사람들은 더욱 감탄했습니다. 이런 석돌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이는 소월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석돌에게 깊이 기울어 있었지요. 어느 날 저녁, 소월이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버님, 박석돌 총각을 어떻게 보십니까? 석돌이 참 훌륭한 젊은이지. 성실하고 정직하고 인품 또한 곱다. 최상희는 잠시 딸을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소월아, 혹시 내 마음에 두고 있느냐? 소월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아버님. 제가 그분을 좋아합니다. 최상희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나서서 자리를 보아도 되겠구나. 정말이세요, 아버님? 소월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며칠 뒤 최상희는 정노인을 통해 석돌의 뜻을 살폈습니다. 석돌아, 최 영감이 너와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 예, 저와요? 무슨 일일까요? 좋은 일이지. 가서 들어보거라. 석돌이 최상인을 찾아뵙자 최상인이 정중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석돌아, 너도 이제 나이가 찼으니 장가를 들어야지 않겠느냐. 저는 아직 가진 것이 없어 감히. 만일 좋은 각시감이 있다면 어떻겠느냐. 석돌이 당황하자 최상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소월이가 너를 마음에 두고 있다. 석돌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소월에게 마음이 있었지만 신분의 차이로 감히 꿈꾸지 못했거든요. 어르신, 그러나 저는 걱정 마라. 신분이나 재산보다 사람됨이 더 귀하다 생각한다. 석돌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달 뒤 장터에는 경사스러운 소식이 퍼졌습니다. 박석돌과 최소월의 혼례가 정해진 것이었지요. 아이고, 참 잘된 일이네. 석돌이 같은 총각과 소월 낭자 같은 교수가 혼례를 치르다니. 사람들이 모두 축하했습니다. 혼례 준비에서도 석돌의 인품이 드러났습니다. 사치스러운 차림을 마다하고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혼례를 택했습니다. 잔치 음식은 장터의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어 주었지요. 혼례 후 석돌과 소월은 작은 살림을 차려 함께 장사를 이어갔습니다. 소월도 남편을 도우며 집신 일을 거들었지요. 서방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복된 삶을 삽니다. 아니다, 소월아. 내가 곁에 있어주니 내가 힘을 얻는 게지. 두 사람의 금슬은 장터에서도 소문이 날 만큼 좋았습니다. 석돌은 장사가 잘 되어도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추운 겨울날 길에서 떨고 있는 거린을 보면 새 집신을 벗어 신겨주었지요. 그 모습을 본 소월이 말했습니다. 서방님, 저런 거린을 돕는 모습을 보면 처음 배웠을 때 생각이 납니다. 그때 나도 저런 처지였으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지요. 석돌의 따뜻한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반면 윤만석의 처지는 더욱 쓸쓸해졌습니다. 장사는 망하고 사람들의 신뢰도 잃었습니다. 예전의 위세는 사라지고 이제는 돈만 남은 외로운 늙은이일 뿐이었지요. 주인어른, 이제라도 석돌 총각께 사과하심이 어떠십니까? 덕팔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윤만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존심이 그를 붙잡고 있었던 것이지요. 봄이 오자 관상가 송대윤이 다시 장터에 나타났습니다. 허허, 이 늙은이가 괜한 걱정을 했구먼. 젊은이가 일이 훌륭하게 되었구나. 어르신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다 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석돌이 깊이 절했습니다. 좋다, 좋아. 이제 그대 얼굴에는 복록이 가득하구나. 앞으로도 지금처럼 살면 더 큰 복이 따를 것이네. 장터 사람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관상가 말이 다 맞았네. 탐욕은 화를 부르고 성실은 복을 부른다더니 그렇구먼.
윤만석은 탐욕으로 망하고 석돌 총각은 성실함으로 번창했지. 세상에는 정말 권선징악이 있나 보다. 그리하여 박석돌과 최소월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장터에서 존경받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일깨워 주었지요.